오늘의 이야기는 소위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하는 손과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그것이 어린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한 부모님들의 경험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된다고 없던 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느낌으로 안다는 것은 여전히 신비로운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제3의 눈이라고 일컬어지는 손과 선은 다른 말로 손과 샘 또는 손과체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은 우리 신체 내 분비기관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관은 빛에 노출되었을 때 마치 제3의 눈처럼 빛을 감지합니다. 손과 선을 구성하는 세포는 망막 뒤편에 있는 세포와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빛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손과 선은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신체 리듬을 맡아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도 일반인처럼 빛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주변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지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과 선에서 분비하는 멜라토닌은 신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물의 생리를 조절하여 짝짓기를 돕는 것은 물론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과 함께 수면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 밝은 곳에서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되어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실험에서 나이든 동물에게 젊은 손과 선을 이식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것을 이식받은 동물은 털이 두꺼워지고 그 숱도 많아졌으며, 게다가 수명까지도 대략 25% 정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한 실험이 아니라서 동물처럼 인간에게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손과 선은 뇌하수체의 작용을 억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로, 뇌하수체는 청소년기 활성화와 성생활의 시작을 담당하고 조기 성적 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뇌하수체를 검사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은 정지된 행동의 결과로 간주되며, 손과 선은 생각이 행동으로 즉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억제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깊이 숙고하게 만들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향성은 우리의 관심을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옮기기 때문에 자기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만일 외부 세계가 사라지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우리의 내면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고리가 수축됩니다. 1958년에 아론 러너라는 의사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부터 손과 선에서 생성되는 필수 분자인 멜라토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멜라토닌의 생산이 다양하여 낮 동안에는 중단되고 어둠 직후에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우리를 이완시키고 잠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안 인간의 뇌 한가운데 깊숙이 묻혀있는 이 작은 샘이 어떻게 빛과 어둠을 감지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망막에서 손과 선으로의 연결로에서 이상하게도 멜라토닌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중요한 기능의 손과 선은
소위 말하는 7개의 차크라 중 하나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적 또는 심령 에너지의 중심으로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체의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환각제는 1960년대 후반에는 현재와는 달리 대중화가 되었었고, 영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LSD가 송과성과 뇌하수체에 고도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경된 상태는 뉴런이 서로 통신하는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을 모방하는 LSD의 능력에 의해 생성되었던 것입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모두 송과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의 눈은 의식의 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과거 고대 제사장들은 환각을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광대 버섯이나 미치광이 버섯들과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세기 동안 송과선은 신비주의자들과 영적 거장들에 의해 영혼의 자리로 생각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편 1600년대 당시 데카르트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생각이 미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실제로는 환상이며 마침내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실제가 아닐 가능성과 씨름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교와 가장 참된 영적인 길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 끝에 도달한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라틴어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고도의 명상 수련을 통해 뇌하수체와 송과선이 완전히 발달하고 자극을 받으면 그 진동이 융합되어 세 번째 눈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3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더 높은 지식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린 제3의 눈은 바로 영혼의 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편 힌두교의 시바시는 우주의 원시 아트만, 즉 영혼이자 자아를 지칭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생한 시바 요가는 송과선을 깨우는 데 집중하는 요가 연습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3차원적 자아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차원이 아닌 외부 감각세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송과샘은 종종 휴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바 요가는 크라운 차크라의 시상신경 연결을 통해 개인을 만나기 위한 우주의 빛이 내려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쿤달리니가 뇌하수체로 올라가면 송과선이 세 번째 심실에서 받은 우주의 빛과 합쳐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쿤달리니는 인간 안에 잠재된 우주 에너지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살고 없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에서 깨우는 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깨우지 못하는 자는 속인으로 머문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로서 쿤달리니입니다. 뇌하수체는 양의 전하를 보유하고 송과선은 음의 전하를 보유합니다.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뇌에서 만나는 것을 신비로운 결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결혼은 우리의 다차원적 의식의 탄생과 5차원, 그 너머로의 의식적인 통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 바꾸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열린 제3의 눈은 시바의 가운데 눈 또는 호루스의 눈,
유니코의 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이집트의 마하트 사원은 제3의 눈을 여는 과정에 헌정되기도 했습니다. 제3의 눈은 다양한 유형의 진동이 우리의 3차원 내로 번역되고 해석되고 분산되어서 지혜와 조명을 얻을 수 있는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눈을 통해 내면과 생각의 형태 및 상위 개체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더 나은 감각도 획득됩니다. 모든 눈은 제3의 눈을 포함하여 지각되는 빛에 대한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 눈의 렌즈는 바로 눈썹 사이 이마 쪽에 있다고 하는 6번째 차크라 바로 앞에 아우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의 심령 구조는 내면의 눈에서부터 정확한 지각으로 이어지는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 사이와 이마 중앙 쪽에 위치한 지점을 명상 중 초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제3의 눈, 렌즈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명상을 사용하면 세타파의 의식도 촉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파는 수면 중에 발생하며 자는 것이 아닌 가장 높은 명상 상태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잠으로 떠날 때 또는 꿈을 꾸는 동안, 그리고 델타 수면의 깊이에서 돌아올 때만 세타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표류하고 깨어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그림은 바로 세타파에 있습니다. 세타파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비전보다 생생한 이미지가 번쩍이는 깨어있는 꿈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전송된 정보를 많이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타 뇌파의 무의식 상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드럼의 꾸준한 리듬 박동 중 초당 4회 반 정도를 치는 것이 무당을 무속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옮기는 열쇠가 됩니다. 마치 무당의 굿 한판에서 북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는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승려의 경우 행복한 명상의 영역으로 옮기는 끊임없는 리드미컬한 티베트 불교 성가도 이러한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이하려고 애쓰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이러한 것들은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성과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 우주를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성 그리고 그 고리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에 실험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실험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이오니어 10호 우주탐사선이 목성을 관측하기 전까지 절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냉전체제 당시 성과체를 둘러싼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구소련 또는 여러 비선 조직들에 의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그러한 성과체와 관련된 사실, 연구 성과, 그리고 잠재 능력에 대한 정보는 봉쇄된 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고대인들이 성과체의 신비한 힘과 이를 일깨우는 실천적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이를 통해 타인의 생각 및 행위를 통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세기 전에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게다가 사람들이 매일 섭취하는 불화나트륨이 성과체의 능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체에 쌓이는 불화나트륨을 성과체가 대부분 흡수하고 그러한 성과체의 분비물을 감소시키며 체내 호르몬 작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현대의학은 여전히 이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대 주장들은
이미 송가제와 관련한 풍부한 형이상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 지식이 전승이 되지 못한 채 이미 수세기 전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지식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그들만 전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